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채권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집행은요,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가 이제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권에 대한 이제 압류를 이제 하고 보통 이렇게 압류와 이제 뭐 추심명령, 압류와 이제 전무명령을 이제 동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 채권에 대한 이제 압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추심 또 전부를 통해서 요 채권을 이제 만족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채권 집행의 당사자는 A와 B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되고요. 이 채권을 이제 집행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 요 이제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채권 집행에 있어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압류의 효력이 요 제3채무자에 미치기 때문에 요 채권이 이제 압류가 되면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B도 그거를 이제 수령하거나 처분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이 채권은 이제 피압류 채권이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피압류 채권. 부동산 집행과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집행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이제 완비되어 있는 반면에 채권 집행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행이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집행에 있어서는 법원 주도로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압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주도로 현황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각기일을 또 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최고가를 써서 낸 사람에게 매각 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하고 그렇게 법원 주도로 이제 그 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데 반해서 채권 집행의 경우에는 사실 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 집행의 경우에는 법원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요 압류에 대한 압류를 한 이후에 그 현금화 절차가요 채권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스스로 압류 추심, 압류 전부 그렇게 채권자가 이제 현금화 절차를 주도하게 된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 집행에 있어서는요, 배당 절차가 이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화를 한 다음에는 그 채권자들에게 권리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게 되는데요. 채권 집행에 있어서는요, 그 배당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을 했다. 이거야. 압류 추심을 하고 충당을 해버렸다. 또 A가 압류 전부를 해서 전부금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배당 절차가 없습니다. 자, 근데 채권 집행에도 이제 배당 절차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B의 C에 대한 이 채권을 압류를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C는 이제 뒤에서 보는 것처럼 공탁, 이제 집행 공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탁을 하게 되면 이 법원에서는 이 B의 채권자, 집행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른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제3채무자가 집행 공탁을 한 경우에는 배당을 이렇게 해주게 된다 이거죠. 자, 또 A가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이 추심권자인 A에게 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A가 이거를 이제 공탁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기 혼자만 이제 채권자라고 하면은 그냥 충당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뭐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경합이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공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했다든가 이렇게 압류 추심권자가 또 공탁을 했다.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여서 공탁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배당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채권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요. 이렇게 배당 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집행채무자, 그러니까 제3채무자의 공탁이나 추심권자의 공탁이 있는 경우에 배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먼저 이제 압류부터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판례를 소개해놨는데 이 채권 집행도 부동산 집행과 마찬가지로 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압류하는 것으로 이제 집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압류를 한다는 거는 현상 동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압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채권을 잘 특정을 해야 됩니다. 잘 특정을 해야 된다. 이게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압류가 무효가 되고 또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 전부명령 이것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이 피압류 채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가번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은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렇게 세 개의 채권이 있다 이거요. 세 개의 채권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 A의 입장에서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느 채권에 대한 압류인지를 잘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1번 판례입니다. 이 사례는 어떤 경우였냐면요. 이게 B가 C에 대해서 이제 아파트를 뭐 갑 아파트, 을 아파트, 병 아파트를 이제 지어주고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이 이게 3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컸어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요 청구하는 요 1억 이거보다 훨씬 이제 큰 채권들이에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요 압류를 할 때 뭐에 대한 채권을 이제 압류를 하는 것인지를 특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C에 대해서 갑, 을, 병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이렇게 특정을 했는데 그거는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무효이니까 그 압류를 전제로 한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C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서는 정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B가 C에게 갑 아파트를 지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만약에 그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을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또 그게 없으면 병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순서라도 정해서 이렇게 압류 신청을 해야 됐을 텐데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 이렇게 한 것은 제대로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압류는 효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요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는 여러 개의 채권 중에 어느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를 신청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판시 2번에 보면은 이게 압류가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아서 효력이 없으면은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대금 채권이 여러 개인데 그냥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B가 C에게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에 이를 때까지 금액 그렇게 하는 것은 무효이다라는 압류가 무효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번 판례는요. 자, 나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 가지고 B가 C 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을 이제 압류하는 경우예요. 예금 채권을 이제 압류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금 채권, 그거를 압류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금 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현재 예금되어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장래 또 그 발생할 예금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B가 예금을 했다든가 이런 장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판시 1번에 보면은 장래 입금될 예금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현재 그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또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면은 이 장래 채권에 대한 어떤 가압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따라서 어떤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현재 있는 예금 채권을 가압류한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금될 그 채권도 가압류한다는 걸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면 좋다는 거야. 그래야 장래 예금 채권도 이제 압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판시 3번에 보면은요,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각 제3 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 채권 중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B가 C에 대해서 가지는 뭐 다음의 예금 채권 중 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제 압류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거기 보면 이제 표현이 가지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채권을 압류 이제 신청하겠다라는 건 이제 표시가 된 건데 A가요. 그렇게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가지는이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장래 예금 채권에 대해서도 과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인지가 분명했는데요. 대법원은 지금 현재 가지는 그러니까 이건 현재 예금되어 있는 채권만 지금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만 가압류가 된 것이지 장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압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잘 표현해 뭐 가지거나 가지게 될 뭐 현재 또는 장래의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면은 장래 예금될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압류가 됐을 텐데요. 사안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렇게 가압류가 된 이후에 사실은 B가 C에 대해서 이제 또 큰 금액을 예금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를 할 때 잘 장래 예금 채권까지도 압류가 될 수 있도록 기재를 잘 해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번 판례인데요. 자, 요 다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요 저당 부동산이요. 이게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이제 보상금이 이제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된다. 이게 이제 뭐 도시공사 뭐 이런 데서 이제 이걸 공익사업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돼서 B가 이제 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원래 그 토지 보상에서의 그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신도시 같이 이제 큰 그 택지 개발을 한다 이런 경우에요. 현금이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의 이제 상승 그 원인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금 보상 이외에 간접 보상 뭐 이런 방법들이 많이 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채권 보상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대토 보상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이렇게 이제 B가 도시공사에 가지는 어떤 그 보상금 채권이 일부는 이렇게 뭐 1억까지는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이제 유가증권, 이제 채권으로 보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요 B가 부재지주인 경우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채권 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A의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토지가 수용이 되면서 저당권이 소멸이 되니까 이걸 이제 물상 대위를 잘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상금이 지급이 되기 전에 A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이제 압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압류를 할 때 이렇게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그냥 금전 채권의 압류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채권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에 준해서 이제 압류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압류를 잘 못했다 이거야. 압류를 잘 못해서 요 1억 원만 압류가 되고 요 1억 원은 이제 도시공사가 B에게 채권을 그냥 인도했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A는요, 요 1억 원에 대해서 이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번 판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상대위권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데 A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 B에게 이게 지급이 되기 전에 빨리 이제 압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가 이렇게 금전채권이라면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방법으로 이제 압류를 하면 되지만 이게 어떤 채권, 유가증권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거면은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A가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압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급이 돼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토지 보상을 많이 안 해본 변호사들은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248조에 보면은요, 제3채무자의 이제 공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에 보면은 어떤 공탁이 의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91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압류의 경우에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3채무자의 공탁과 관련해서는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B가 C에 대해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압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C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지죠. 사실 A와 B의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자기까지 이제 불편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돼도 지급을 못 하잖아요. 지급금지호 때문에요. 근데 지급을 하지 않으면 또 지연 손해금은 또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된 게 이게 이제 공탁입니다. 공탁. 근데 요 공탁의 경우에는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이제 해달라라는 공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집행공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변제공탁하고는 다른 거예요. 변제공탁은 어떤 채권자의 수령이 불가능하다든가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채권자가 누군지 알기 어려운 채권자 불합치 그런 경우에 이제 공탁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요 압류 채권이 피압류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권리 공탁이라고 해서 요 제3채무자의 권리입니다. 공탁을 할지 말지는 제3채무자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의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압류가 경합하는 상태라는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집행채권의 합, 이게 이제 1억 플러스 1억이니까 2억이잖아요. 근데 이 집행채권의 합이 피압류 채권액보다 더 초과된다 이거야. 예, 그거를 압류의 경합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에서요, A나 D가 공탁을 C에게 요구하면요, 이때는 C는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의무 공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탁을 청구했다. 압류 경합한 상태에서 채권자 한 명이 공탁을 하라고 청구를 했는데, C가 이거를 공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임의로 변제해 버렸다 이거요. 그러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압류의 효력. 그래서 이제 4페이지 보면은 채무자의 지위를 보면은요, 채무자는 처분 인수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이렇게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이 이제 압류가 되면은요, B는 요거를 변제받아도 안 되고요, 이거를 제3자에게 처분해도 안 됩니다. 처분과 인수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1억 원의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는 현실적인 추심, 그러니까 B가 C로부터 1억 원을 현실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B가 C에 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하잖아요. 이행의 소를 1억 원 어떤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거, 그거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A에게도 그렇게 불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이게 이제 시효 중단이 되잖아요. 시효 중단이 되고 또 지연 손해금이 높아지고 어떤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행의 소는 가능하고, 법원에서도 그냥 B에게 그대로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 법률 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채무자가요, C 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근데 채권자가 그 임금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한 반밖에 안 나온다 이게 B에게. 그래서 B가 이제 뭐 사직을 했다 이거야. 또는 B가 이제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거야. 임금이 압류가 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C 회사가 이제 B를 해고를 했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근로관계에 기한 어떤 변경, 해제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 채권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거, 그게 금지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 근로관계 계약을 어떤 해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지위의 맨 밑에 보면은요, 이 압류의 효력은 상대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의 효력은요, 어떤 처분금지효가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어떤 상대적 효력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에 기해서 B가 C에 대해서 1억 원 가지고 이거를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분금지효가 생기는데, 그거는 A에 대해서 처분금지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이거를, 그러니까 C가 B에게 1억 원을 변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변제는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이 그대로 아직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걸 전제로 압류 추심 명령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C 입장에서는요, 이중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B에게 변제했다 하더라도 A에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B가 이거를 D에게 이게 채권 양도를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A에겐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A는 이 채권이 그대로 존재하는 걸 전제로 집행을 계속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압류의 효력이 상대효다라는 요기에서 이제 실무에서 이제 뭐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압류가 된 이후에요. 압류가 된 이후에 B가 D에게 채권을 이렇게 양도하지 않습니까? 이 채권 양도는 유효합니다. A에게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요 E라는 B의 채권자가 요 채권을 이제 압류하냐 이거예요. 압류할 수가 있느냐. 요 D에 대해서는요, 이미 채권이 양도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B의 채권, 그러니까 B에게서 D에게로 양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 2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권 압류의 효력은요, 상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D는 채권 양수 받은 걸 가지고 A에겐 대항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이제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A가 이 채권 압류를 뭐 취하를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 채권 양도는 모두에 대해서 유효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채무자의 지위를 보면은요. 자,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채권 집행의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지급 금지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압류 이후에 어떤 변제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법률 관계를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는 압류 당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요, 원래부터 또 불이익이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C가 B에 대해서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이게 이제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C는 그 B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었던 걸 가지고 A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제일 대표로 상계죠. 그러니까 이미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상계 적상이 있었다든가 어떤 자동채권의 변제가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 압류가 됐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거를 상계하는 방법으로요 A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권리공탁, 의무공탁. 그래서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요 공탁을 통해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자, A가 B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1,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C가 이제 그 1,000만 원의 채권으로요. 1,000만 원의 채권으로 요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명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D가요. 또 1,000만 원의 채권으로 이제 가압류를 요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입니다. 집행 채권의 합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가 경합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 경우에 1번 요 B는 C에게 그냥 변제할 수 있겠냐 이게. 그러니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추심권자인 C에게 요 1,000만 원을 변제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변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요 추심 명령을 받은 이제 요 C는요, 법원으로부터 추심에 대한 위임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추심을 위임받은 C에게 요 B가요, 제3채무자가 이렇게 변제한다.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C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그냥 자기 채권을 충당을 해버릴 수 있는데요. 다른 채권자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을 하면 이제 채권 순위에 따라서 C와 D가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B는요, 이 추심권자에게 변제해도 돼요. 이게 압류, 이 채권이 뭐 압류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C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공탁을 해야 되겠죠. 자, 2번에 보면은요, 거의 같은 사안인데, 만약에, C가요, C가, 이제, 압류, 그러니까, 이제, A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C가 이제 이렇게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뭐, D도 이제 또 이렇게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거요. 그래서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류가 경합되는 상태에서 C가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공탁을 해달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의무 공탁이에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탁을 안 하고, 요 압류 추심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추심명령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변제했다 이거야. 예. 1,000만 원을 D에게 변제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공탁을 이제 요청했는데 청구했는데 이거를 이제 공탁할 의무가 있는데 공탁을 안 하고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C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C는요, 여전히 B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은, B가 이거를 1,000만 원을 공탁을 했다면은, 뭐, C가 500, D가 500, 이렇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C는요, 여전히 B에 대해서 500만 원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리 공탁이 원칙인데, 이렇게 의무 공탁이 되는 경우에는요, 공탁을 해야지 돼요. 공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경우에는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탁을 청구한 사람에게는요, 만약에 공탁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그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여전히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은요, 자, A가 B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C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양도가 유효한지를 가지고 다투어지고 있어요. A는 무효다. 그러니까 나에게 변제해라. C는 유효다. 나에게 변제해라. 이렇게 채권 양도에 대한 어떤 다툼이 있어서 누가 채권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때는 이제 변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B가요, 변제 공탁을 할 수가 있고,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이제 변제 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에서 A의 다른 채권자가 이 채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압류, 추심, 또는 압류 전부 명령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피압류 채권이 현재 압류가 됐다라는 면에서는요, 요 B는요 집행 공탁을 할 수가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요 채권 양도의 유효가 다투어지는 요 상황을 보면은 채권자 불확실을 이유로 변제 공탁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요 채권이 지금 압류가 됐다라는 걸 놓고 보면 집행 공탁을 해야 되는 이제 사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 B는 이제 어떤 공탁을 해야 되냐면요. 자, 이제 법원에 가면 이렇게 공탁서가 있는데요. 공탁서에 이제 기재하는 이제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근거 법률이 뭐냐, 이게 공탁을 하는 근거 법률이 뭐냐. 그러면 공탁 이제 피공탁자가 누구냐, 누가 찾아가라고 하는 거냐, 이거 피공탁자. 그 다음에 공탁 사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잘 기재를 하면 돼요. 잘 기재를 해서 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요 채권 양도가 다투어지는 국면은 변제 공탁 사유고요. 요 채권이 또 압류됐다는 면에서는 집행 공탁 사유니까요. 두 가지가 혼합된 혼합 공탁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근거 법률은 두 개 다 써주는 거예요. 민법 변제 공탁에 대한 근거 규정하고요. 민사집행법에 그 제3채무자 공탁, 집행 공탁에 관한 법률을 근거 규정을 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공탁자는요. 집행 공탁에서는 피공탁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 공탁은 법원에 이렇게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 그냥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배당을 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변제 공탁에 있어서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채권을 받아야 되는 그 채권자, 그 사람이 뭐 수령을 거부한다든가 수령이 불능이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공탁을 하는 거니까 그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불확실의 경우에는 A, B 둘 중에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는 거니까 피공탁자가 A, O와 B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A, O와 C죠. 그러니까 변제 공탁에 있어서는 이제 피공탁자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A 또는 C. 근데 집행 공탁에서는 이제 피공탁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A와 C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공탁 사유는요. 변제 공탁에 있어서는 이제 채권자 불확실이죠.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 근데 집행 공탁에 있어서는 이제 저기 압류가 돼 있다. 요거를 다 기재를 해주면은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는 공탁을 하게 된 거예요. B는요. 변제 공탁으로서 또 집행 공탁으로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진 공탁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법원에
이렇게 이제 1억 원이 이제 공탁이 되는 거예요. 혼합 공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1억 원은 이제 누가 이제 찾아가게 되냐면요. 먼저 채권 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라고 하면 C가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채권 양도가 무효다라고 하면 A 거가 되기 때문에 A의 집행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요. 자, 이 경우에 이제 C가 이거를 이제 자기가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A와 D를 상대로요. 이 법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걸 들고 법원에 가면 1억 원을 이렇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A의 채권자가 이거를 이제 배당을 받고 싶으면요. 요 D는요. C를 상대로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소외 A에게 있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요 A의 채권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A의 채권자들이 집행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이게 공탁을 할 때요. 이렇게 혼합 공탁을 하면 이렇게 누가 채권자인지를 먼저 밝히고 A의 채권으로 밝혀지면 집행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B가요. 만약에 집행 공탁을 해버렸다 이거 집행 공탁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당을 해달라는 거니까요. 그냥 법원에서 그냥 배당해 줍니다. A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줘요. 근데 이게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라고 밝혀지면 이 B는 C에게 이중으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탁을 제대로 잘 못하면 이중 변제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판례들은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그런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1번 판례는 우리가 임대차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어떤 그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승계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한다는 게 1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채무자는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항변을 가지고 이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상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3번은요, 우리가 상계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게 제3채무자의 그 집행공탁은 권리 공탁이 이제 원칙인데 만약에 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자 한 명이 공탁을 청구하면은요. 이때는 이제 의무 공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탁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의로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밑줄 친 부분입니다. 한 중간 조금 아래 부분에 보면은요. 공탁 청구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계속 추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뭐냐면 만약에 공탁을 했더라면 그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그거를 계속 추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은요. 혼합공탁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변제공탁 사유가 있고 집행공탁 사유가 있을 때요. 그때 이제 혼합공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요.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탁은 내가 어떤 공탁을 할지 그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잘 못했다 이거야. 그러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을 할 때는요, 이렇게 두 가지 사안이 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혼합 공탁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 공탁을 공부할 때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거만 이제 간단하게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A가요, 먼저 어떤 B에 대한 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B가 법원에 이제 어떤 이유로 변제 공탁을 했어요. 변제 공탁을 해서 B가 C 법원에 대해서 이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었어요. 출급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 A의 채권자인 C가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탁금이 이제 출급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A가요. B에 대해서 또 다른 채권이 이제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B가 변제 공탁을 하고 이제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이거를 압류 추심 명령을 해가지고 이거를 회수를 해온 겁니다. A가요. 압류 추심 명령에 의해서 회수를 해온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탁금 출급 청구권과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별개의 채권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회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게. 집행을 하면 이게 이제 변제가 되는 거겠죠. 이게 변제가 되고 이게 회수가 됐으니까 이 공탁금 출구권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C는 자기의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